별다방. 안녕하세요. 여기는 별다방입니다. 공기잖아. 여태우가 아니고. 왜 여태우라고 해놨어? 아, 여태우 공기 맞나? 맞는데. 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한도전 인문학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고조 유방의 아내 여태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동양 최고의 역사서 사마천의 사기는 전설적인 황제에서부터 한나라 무지에 이르기까지 3000여 년의 역사에 대한 그 실록이자 그 소중한 인류의 그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기 본기편은 원래 제왕들의 기록인데 천자도 아닌 여태우가 본기편에 들어있어요. 이런 영예와는 달리 후대 사람들은 여태우를 중국 4대 그 악녀 중에 한 사람이라는 불명예를 씌웠어요. 사기 여태우 본기에 따르면 여태우는 이름이 치이고 한고조 유방의 정식 황후였는데요. 유방이 변변찮을 때 혼인을 해서 유영이라는 아들과 딸을 하나 두었어요. 또 유방에게는 초안 전쟁 중에 만나서 총애를 받고 아들 여의를 낳은 척희라는 척힐이 있어요. 그녀는 적자인 유영이 왕위에 오르면 자신의 안위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야욕 때문이었는지 유방에게 여의를 태자로 세워달라고 밤낮으로 울며 요구했다고 해요. 이에 한고조 유방과 척희가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여의를 태자로 세우려고 하자 여치가 척부인의 그 모자에게 원한을 품었어요. 여치는 유방 때문에 그 옥살이도 하고 항우에게 포로로 잡혀 있기도 하고 시부모님을 모시면서 혼자서 자식을 키우고 가진 고생을 다 했었는데, 여치는 이런 이유로 고심고심하다가 장량에게 대응책을 논의하게 돼요. 여치는 장량의 조언에 따라서 당대의 유명한 학자 상산사오를 초청해서 드디어 유리왕 보지를 장악하게 되죠. 상산사오는 유방이 초청해도 오지 않았던 대단한 학자들이었는데, 이들이 여우와 적자의 편에 선 것을 보고 유방도 이제는 더 이상 그 서자를 태자로 삼을 방법이 없음을 깨달았던 거죠. 비록 황제라고 하더라도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비관하는 심정으로 척희를 향해서 시를 지었는데요. 그 시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홍곡이 높이 나니 한 번에 천리를 나네. 날개가 이미 자라 천하를 가로지르네. 온 천하를 마음껏 날아다니니 이제 어찌하겠는가. 비록 증작이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리 라며 사실적이고도 아쉬움이 묻어나는 시로서 현실을 인식시키고자 했던 거죠. 자신이 죽은 이후에 여의 모자가 핍박받을 것을 우려하면서 또 성장해버린 적자와 적자에게 기운 대세를 거부하지 못한 채 척부인을 향해서 아쉬운 심정으로 시를 읊었는데, 척부인도 눈물을 흘렸고 척부인은 아마 이때 이미
거부할 수 없는 자신의 운명을 예감했겠죠. 그러자 고조 12년에 유방이 국무를 하고 여치의 아들인 유영이 제위에 올라서 해제가 돼요. 그리고 황제가 어리다는 이유로 여태우가 정권을 장악하게 되죠. 여치는 태우가 되자 총애도 빼앗기고 자기 아들과 자신의 자리까지 넘보았던 척부인을 가두어 버리고 여의를 소환해서 없앨 기회를 노렸는데 황제가 이복 동생인 여의를 아끼고 늘 함께해서 좀처럼 기회가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제가 새벽에 활을 쏘러 다녀온 사이 여태우가 짐독을 탄 술을 여의에게 먹여서 죽게 만드는데요. 짐독이란 짐새의 독을 말하는데 짐이라는 새가 독사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몸에 독성분이 가득하다고 하고 이 새의 독으로 제조한 그 독을 짐독이라고 한대요. 여태우는 이어서 척부인을 불러서 척부인의 누나를 뽑고 귀를 자르고 벙어리가 되는 약을 먹이고 손도 자르고 발도 잘라서 돼지우리에 던져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개방해 놓고는 사람돼지라고 불렀어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 서리가 내린다는 속담이 이런 걸 두고 말하는 걸까요? 여태우는 며칠이 지나자 자기 아들 해제를 불러서 사람돼지를 구경하게 했는데 해제는 한참 만에야 척부인인 걸 알아보고 놀라서 큰 소리로 울었다고 해요. 이 일 때문에 해제가 병이 나서 1년이 지나도록 일어나지 못했다고 해요. 해제는 여우의 잔혹한 암수로부터 배다른 형제들과 계모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여우의 집요하고도 지독한 증오의 감정이 유방의 후실들과 그 소생의 자식들을 처참하게 도륙을 하니 끝내 지킬 수가 없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요직에 있던 유씨 일족들을 다 몰아내고 공신들을 제거하고는 여시천하를 만들었던 거죠. 이쯤 되자 해제는 여태우에게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나는 태우의 아들로서 천하를 다스릴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한 뒤 이날부터 술을 마시고 음란한 생활에 빠져서 정사를 돌보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 어미의 피를 이은 자신과 세상에 대한 애착, 모든 의지를 끊어버린 채 폐인이 되었고 죄책감과 수치심 등의 고통으로 시달리다가 후사도 두지 못한 채 20대 초반의 나이에 세상을 뜨고 말았어요. 그런데도 여태우는 아들이 죽어서 발상을 하는 동안에 공만 할 뿐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고 해요. 아들이 이렇게 떠난 것을 기회로 삼듯이 유방의 핏줄인지 분명하지도 않은 어린 아이들을 연이어서 황제로 내세우고 섭정을 하게 되니까 이로써 여시 정권이 시작되었던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한고조 유방이 이런 날이 올 것을 예측하였던지 생전에 우승상 왕릉과 둘이서 만약에 유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왕이 되면 천하가 함께 그를 쳐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흰말을 죽여가지고 그 피로 맹세를 했다고 해요. 하지만 허망한 맹세는 메아리도 없이 여시의 세상이 되었으니 권력의 속성이란 부자 간에도 나눠 가질 수 없다는 것이란 그런 사실을 역사가 이미 증명을 했지만 모자 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던 걸 보면 권력이 모정보다 강한 마력이 있는 것만은 확실한 모양입니다.
부와 명예, 권력 독점이라는 탐욕 앞에서 자식이나 배우자의 목숨 정도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던 고대 왕실에 실로 중국 역사에서 권력 유지를 위해 자식을 죽음으로 내몬 황제나 황후의 수가 적지 않고 형제를 죽인 황제는 더 많아요. 부모, 자식, 배우자와 형제까지 경계의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는 황족의 삶이란 어쩌면 평민의 삶보다가 비극적인 측면이 있겠죠. 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그 야심과 부정부패, 지나친 탄압은 왕권의 세략의 원인으로 작용을 해왔어요. 비록 부족함이 없는 화려한皇실이지만 역사 이래로 총애를 독차지하던 후궁들의 말로는 비참하기 이를 데가 없었어요. 고금의 역사를 돌아보면 황실의 한 여인이나 한 자식이 지나치게 총애를 받는 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황건은 자국이나 타국을 막론하고 넘보는 자가 많은 만큼 위태로울 뿐더러 장수하는 왕이 훨씬 적었으니 단명한 황제의 총애를 받던 후궁들은 황해가 붕어하는 순간 남은 삶은 지옥이나 다름이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훗날 닥칠 화가 두려워서 총애를 거부하고 죽은 듯이 살 수도 없을 테니 총애란 것은 받아도 걱정이고 못 받으면 괴롭고 구중궁궐의 화려함 속에 가려진 여인들의 슬픈 운명이나 황손들의 비극적인 삶은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황실에서는 황손이 잉태를 했다고 해서 마땅히 태어난다는 보장도 없고 또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성장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보면 황실 후궁들의 질투와 야심, 탐욕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당나라 때 칙전무후도 황후를 모함해서 황후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도구로서 자기 딸을 목졸려 죽인 악녀 중에 한 사람이에요. 황실에는 비록 귀한 용종이고 귀한 황자의 신분이라 하더라도 언제 누구에게 당할지 알 수 없는 곳이 황실 자제들의 불안한 환경이자 기구한 운명이었던 거죠. 여태우는 인간 돼지 사건 등 끔찍한 악행으로서 악녀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사마천은 여태우가 민정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강화하고 가혹한 형벌을 폐지하는 등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적지 않은 공헌을 한 것을 가소평가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중국의 4대 악녀의 한 사람인 여태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시아버지의 총애를 받아서 시아버지의 여자가 된 양귀비에 대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